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1900년대 개화기 작품이었던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배웠고, 그 다음 1920년대 대표적인 이제 저항시였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전통적 서정시인 김소월의 이제 초원까지 배웠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김소월 시리즈가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72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작품은 바로 김소월의 적동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이제 서북지방의 이제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옛날 이야기이긴 하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어느 그 누이와 9명의 이제 동생을 데리고 있는, 남동생을 데리고 있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제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오게 되죠. 근데 그 새엄마가 이 누이를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밥을 주게 되면은 쌀을 주는데,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주는데 동생들뿐만 딱 주는 거야. 9명뿐만. 알겠죠? 그러니까 누이는 어때? 동생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안 먹고 누이들한테 그 밥을 해서 주고 매일매일 하다가 결국은 누이가 쓰러져서 죽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이가 죽은 다음날 갑자기 이제 소쩍새의 소다, 소쩍다 하고 우는 새, 소쩍새가 와서 울었다. 그래서 소쩍다라고 해서 바로 자신의 그런 한을 노래한, 한을 이제 그런 새로서 환신을 해서 한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화와 함께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김소월의 적동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적동. 그렇죠? 적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동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아우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 아우레비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사실은 아호, 오레비, 그렇죠? 오레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마치 새의 울음소리처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홉 오레비의 바로 활음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홉 오레비를 줄여가지고 마치 새의 울음소리처럼 표현한 거, 이런 걸 우리는 활음조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동, 아우레비 적동 해가지고 이 첫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적동새의 소리를 형상화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아우레비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홉 오레비와 관련되어 있는 그 누이의 전설을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연을 봅시다. 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문화는 이라는 거죠. 자,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 김소월의 전통적 서정시 해당하는 거죠. 바로 사문보 율격이 되고, 그 다음 진두강 가람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요 이야기, 요 시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하죠. 그래서 진두강 강가에서 살던 문화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진두강 앞마을이라고 해서 진두강이라는, 그렇죠? 바로 지명을 사용을 해서 이를 통해서 향토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누이는 새가 되어서 와서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런 미련이 없었으면은 곱게 더 죽어가지고 저승으로 갔겠지만, 누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슬픔과 한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라는 거지. 자, 여기서 옛날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설화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고, 이것은 일종의 시간적 배경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의붓어미의 시샘, 이것이 바로 누이가 죽은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결국 이 이야기는 바로 뭐다? 바로 접동세의 설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화의 내용을 어떻게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 바로 새엄마의 이제 시샘에, 의붓어미가 새엄마죠. 그래서 시샘에 죽었던 그 누이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뭐들 합시다. 그래서 이 누이는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자, 누나라고 불러보랴. 그렇죠? 불러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서리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본다는 거고. 자, 오오라고 하는 거는 감탄사를 썼죠. 바로 영탄의 방식을 역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설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평안도 방언이에요. 알겠습니까? 평안지역 방언인데, 자, 여기서 불설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몹시 서러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바로 화자의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그렇죠? 바로 의붓어미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접동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누이의 화신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한의 저 음결체, 누이의 한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다. 일종의 분신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접동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홉이나 남아되는 오랩동생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아오랩이, 바로 9명의 오랩이, 9명의 동생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9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누이가 죽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뭐다? 남은 동생들이 걱정돼서라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누이가, 그렇죠? 자, 죽어서 미련이 남은 이유가 된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누이의 그런 슬픔,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들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매우 깊은 밤이죠. 그렇죠? 새벽 이제 한 11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정도 된 시기예요. 그래서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 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죽어서도 어때? 이산저산, 한 산에 고정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산조산 얼마 가면서 슬피 온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계모의 핍박으로 인해. 죽어서도 너도는 처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그 접동세 설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설화를 바탕으로 쓴 시가 바로 이 김소월의 접동세라고 하는 시고, 여기에도 그 이면에는 바로 일종의 우리 민족의 그런 한, 그렇죠? 이변의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누이의 죽음, 누이를 잃은 그런 슬픔, 이런 걸 담고 있는 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김소월의 산유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은 기존의 김소월 작품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띠는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김소월의 작품 하면은 전부 다 뭐 사문고 율격을 취하고 있고 이변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은 오히려 굳이 이제 우리가 갈래적으로 비유를 했을 때, 경향으로 비유했을 때는 생명파시랑 조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알겠죠? 생명파시가 나중에 1940년대, 30년대 이때 이제 주로 유행을 해서 시를 쓰게 되는데 이 생명파시인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인간 본연의 문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 깨달음을 일종의 시로서 표현한 게 생명파시였는데 약간 그런 생명파시와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김소월의 산유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화자는 산에는 꽃 피네, 그쵸?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쵸? 바로 여기 밑줄 친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비슷한 구절을 반복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꽃이 핀다는 건 이걸 생명으로 따지면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가? 생명이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생명의 탄생을 담고 있다.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존재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지금 갈봄이라고 했을 때 이 갈은 바로 가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계절로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가을을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갈봄, 여름 없이라고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사실은 이제 순서만 바꿨을 뿐이지 어쨌든 봄, 여름, 가을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즉 계절의 순환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도록 합시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꽃이라고 하는 존재가 피어있는데 어디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이 꽃은 뭡니까? 화자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지 않다. 가까이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만치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바로 화자와 그렇죠?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자, 거기서 혼자 피어있다는 건 일종의 바로 뭐다? 존재의 고독을 이야기한다. 모든 존재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독하다라는 것, 일종의 인간 근원의 감정을 문학에서는 항상 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명과 대표적인 작가인 유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생명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모든 감정이 다 불타고 나서 남는 곳에는 오직 고독만이 남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독이라고 하는 건 인간 본연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존재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대상과는 거리가 있는, 멀리서 혼자 이렇게 피어있는 존재로서 꽃을 얘기를 한다는 거고, 역시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화자조차도 역시 어때? 꽃과 굉장히 큰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봅시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그쵸? 자, 여기서 이 작은 새. 그쵸? 자, 이 작은 새도 역시 마찬가지 일종의 외로운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쵸?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꽃과 같은 자연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 봅시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바로 앞전에서 꽃은 어디서 피어있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라고 해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 과연 이 꽃은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고독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작은 새는 꽃과 함께 있을까? 꽃과 함께 있을까?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다고 했는데 꽃은 꽃과 함께 있지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새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바로 뭐다? 바로 꽃과 화자, 그리고 꽃과 저 작은 새, 그 다음 작은 새와 화자 모두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더라. 거리를 두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지만 역시 어때? 이 새조차도 꽃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자, 1년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반복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같진 않아. 1년에서는 꽃이 핀다고 했었는데 4년에서는 꽃이 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구조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거는 바로 뭐다? 1년의 내용을 반복했지만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변화를 시켜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를 전달해줘요. 바로 어떤 의미냐? 아까 꽃이 피는 건 이제 바로 생명, 존재의 탄생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꽃이 지는 거는 바로 뭐다? 꽃이 진다는 건 바로 존재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바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가지고 바로 뭐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고독함,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이 시의 시인인 화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을 얘기함으로써 바로 뭐다? 생명의 순환을 1년과 상응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그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시는 평소 김소월의 그런 시, 이별의 정한이라든지 이런 걸 노래하는 그런 작품의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김소월 작품의 공통점은 사문고 율격을 가진다는 점은 여전히 김소월의 다른 작품들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그렇죠? 자, 만에 한용운님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기는 한데, 자, 이 사람의 시는, 이 사람의 이력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한용운님의 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종교적 사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1920년대 또 다른 시 경향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한용운님의 시에서는 꼭 님 혹은 당신과 같은 어떤 화자가 바라보는 존재가 꼭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의미도 우리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한용운 시에서 님 혹은 당신 의미를 살펴보면, 자, 요거는 이제 좀 글쓴이였던 한용운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자, 절대론적 관점, 즉 작품 내에서만 의미를 살펴보는 그러한 경우에 님은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이가 되겠죠.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님 혹은 당신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반영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 이거는 작품이 쓰여진 시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바로 화자가 말하는 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그 다음에 주권, 광복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자,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바로 표현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 실제로 한용우님은 굉장히 열렬하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한용운을 아는 사람들이 한용운이 이제 집도 없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한용운에게 집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이제 조선총독부 건물 좀 뒤쪽에 있는 산, 북한산 쪽에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한용운님이 이제 그 조선총독부 건물보다 뒤쪽 북쪽에 있는 그 산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집을 북향집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알겠죠? 왜냐고 물어보니까 왜? 남향집으로 지어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제 한용운님은 북향집으로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조선총독부가 집의 남쪽에 있는데 내가 어찌 조선총독부를 바라보고 살겠느냐 이러면서 절대 난 차라리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더라도 북향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북향집을 짓게 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올곧은 독립운동가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표현론적 관점 중에서 한용운님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이력을 통해서 보면 시대적 반영론적 관점과 마찬가지로 조국 혹은 광복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용운님의 사실 진짜 직업은 바로 스님입니다. 승려라고 하는 한용운님의 이력을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 님은 바로 종교적 절대자, 그 중에서도 부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용운님은 종교적인 시로 봐도 정말 무방하고 반대로 일제에 대한 그런 저항의 시로 봐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게 드러난 게 그 한용운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한용운님의 작품을 종교적 사상시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용운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바로 님의 침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님의 침묵. 자, 님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님, 그렇죠? 아까 해석했던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화자는 시작할 때부터 바로 뭐다? 님은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즉, 님이 나를 떠났다는 현실을 어떻게? 화자는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도합시다. 바로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화자는 이제 인식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아, 그렇죠. 바로 역시 영탄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일종의 탄식, 그 다음 절망 이런 심정이 되겠죠.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미 떠났다는 그런 현실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행을 봅시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즉 님은 처음에 나와 푸른 산빛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 님이 결국 나를 버리고 어디로? 단풍나무 숲 쪽으로 그 님이 발걸음을 옮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시어는 긍정의 의미겠어? 부정의 의미겠어? 푸른 산빛은 인과 함께 있던 그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인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풍나무 숲은 어떻다? 이미 나를 버리고 혼자 간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풍나무 숲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두 공간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정우님 시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자, 여기 보면 항상 끝부분이 어때? 씁니다라고 해서 비읍니다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읍니다 라고 해서 바로 경어체, 높임말이죠. 경어체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연히 가분이 형성이 되죠. 바로 음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높임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여성적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만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그쵸? 자, 과거 인과했었던 약속은 바로 뭐다? 황금의 꽃같이 굉장히 빛나고 단단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역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키스는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이용해 알 수 있을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에 키스는 어떤 감각? 어떤 감각? 바로 촉각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인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그렇죠? 촉각적 혹은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표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날카로운 인과의 그런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는 이렇게 사라져버렸네, 이 나쁜 남자야 하는 거죠. 그쵸? 자, 봅시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것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거는, 화자는 지금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었대요. 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라고 하는 거. 자, 말소리는 원래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중에 말소리는 소리니까 당연히 청각이겠죠. 그쵸? 근데 향기롭다는 건 뭐야? 후각적인 표현입니다. 향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바로 청각의 후각화, 요게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대. 나는 님의 말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귀 멀었고, 나는 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이 멀었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 이 표현은 바로 뭐다? 나에겐 오직 님의 말소리만 들려요. 나에겐, 나의 눈은 오직 님의 얼굴만 바라봐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통해서 바로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이미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바로 이별의 슬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이어지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즉 앞부분에 있었던 부정적인 내용이 이제는 희망적인, 의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슬픔의 힘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새 희망의 정수박이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화자는 시상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자,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자, 이거를 한자성어로 하면은 회자 정리라고 합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것이 죽음으로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회자 정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거자필반.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것이 내세일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은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이 드러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었던 제망매가와 마찬가지로 이 화자도 바로 뭐다? 이런 종교적 깨달음으로 인해서 임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승화,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영탄이죠. 자, 그런데 이 영탄의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서 영탄은. 앞에서는 뭡니까?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일종의 탄식, 절망의 의미의 영탄이었다면 반대로 여기는 어때?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즉 내 마음속에 이미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는 그쵸? 일종의 의지, 그쵸? 희망, 기원의 그런 의미의 긍정적 의미의 영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안 보냈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하면 항상 예문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 시의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렇죠?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안 보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 깊은 의미로 보면 어때? 물리적으로 님은 같지만 내 마음속에 님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님은 너무나 조용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없으니까. 바로 임의 부재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떠나간 그 자리에 내 노래만이 이제 흐르고 있다. 그렇죠? 감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역시 바로 이미 떠나간 그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결국 님과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있죠.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뭐다? 일제강점기 지나고 광복이 올 것이라는 이런 화자의 믿음,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님의 침묵은 그 한용운 시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역사적, 반영론적인, 시대적인 모습을 좀 담고 있는 작품이다. 시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훨씬 더 뭡니까? 자연스러운 작품이다라고 본다면 반면에 밑에 있는 알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시는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또 강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에 파문을 내어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오동잎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화자가 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소재 첫 번째죠. 자, 즉 바로 뭐다? 아무런 바람 한 점 없는데 갑자기 나뭇잎이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바로 뭐다? 아, 님이 나에게 왔구나. 즉 바로 이 누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이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종교적 절대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동잎을 뭘로?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그래서 발자취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이게 바로 소재 두 번째죠. 누구의 얼굴입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행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의 발자취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누구의 얼굴입니까? 라고 함으로써 역시 두 번째 행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삼행을 보도록 합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이게 바로 임의 존재를 깨닫는 소재 세 번째죠. 이것은 누구의 입김입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삼행에서는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임의 모습을 형상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꽃도 없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은은한 꽃향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야. 아, 이거는 님의 냄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이게 바로 소재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노래,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냇물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그늘모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전부 다 바로 님이 나에게 노래를 불러줘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른, 그렇죠? 이게 바로 님을 떠올리게 되는 소재 다섯 번째죠. 이것은 누구의 시입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저녁노는 바로 뭡니까? 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뭐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청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자, 재가 다 타버렸는데 그게 다시 기름이 된대요. 그렇죠? 자, 이것도 역시 역설적 표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일종의 순환의 이미지, 즉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순환되는 모습을 이렇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돼서 그게 다시 타고 재가 돼서 다시 또 기름이 되는 일종의 생명의 순환, 그렇죠? 삶의 순환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암울한 현실을 나타낸다. 즉 일제 강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화자는 바로 뭐다? 그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 등불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등불은 바로 뭐다? 작은아마 밤을 밝히는 존재. 그렇죠? 바로 이거는 일종의 저항, 의지 혹은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뭐다?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을, 심지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화자의 희생적 의지를 드러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정우님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솔직히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굉장히 좀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작품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정지용의 향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정지용 시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사실 월북 작가입니다. 알겠죠? 6.25 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넘어간 작가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은 1988년까지는 이 정지용의 작품을 배울 수가 없었어. 근데 1988년에 이제 작품들이 북한 작품들이 해금이 되게 되고 우리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서 가장 먼저 풀린 게 이 정지용 시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지용 시인이 북한으로 간 거는 사실은 자기가 공산당이어서 공산주의를 찬양해서 아닙니다. 정지용 시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딱 하나, 바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의 고향이 이제 북한 쪽이어서 이제 고향으로 월북했다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제목인 향수죠. 그렇죠? 여기서 향수는 당연히 퍼퓸 아니겠지, 그치? 바로 뭐다?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노스텔지어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악이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라는 거죠. 자, 실개천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이 지역의 옛날 얘기를 막 해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역사가 깊은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여기서 쓰인 표현은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죠. 실개천이 옛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잘제잘 해주면서 뭡니까? 마을 주변을 이렇게 휘 감싸고 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서는 바로 중학교 때도 많이 배우죠.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황소는 운매하고 울었을 텐데 그 모습이 이제 배경과 어우러져 가지고 마치 뭡니까? 저녁놀이 진하게 진 그런 그 가을 저녁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이 울음소리를 바로 금빛이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년 부분은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향의 정경, 즉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진짜 얘기는 바로 그 다음이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 시는 매년마다 맨 마지막에 요게 반복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일종의 후렴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렴구가 매 연마다 반복이 되니까 당연히 작품의 시에 통일성을 부여해 주죠. 그리고 당연히 바로 뭐다? 의미를 강조해 주면서 운율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 때문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지금 고향을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사실 안 보고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화자의 처지가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화자는 어떻다? 현재 고향을 떠나 과거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이 향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요 구절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질화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난방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그 화로에다가 그 숯을 담아와가지고 방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 온기에 의지해서 잠을 자. 근데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면은 숯을 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숯의 불씨가 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진다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바로 뭐다? 사실 시간의 흐름. 사람들이 다 잠들고 늦은 밤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늦은 밤 이렇게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지금 이 사람은 밤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까? 말 달리는 걸 보고 있을까? 당연히 밤바람 소리를 듣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 즉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바로 아버지 고된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그래서 고향집의 밤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했다. 유년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여기서 파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적 허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해서 바로 뭐다? 화자가 위쪽을 우러러보는 존재, 일종의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생명과 시에서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상을 꿈꾸게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움의 정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도 역시 마찬가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하는데, 자, 여기서 함부로 쏜 화살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화살을 쏴서 그걸 찾으러 간다. 일종의 놀이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반면에, 두 번째는 바로 앞에서 하늘빛이 그리웠는데 함부로 화살을 쏘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일종의 바로 뭐다? 내가 뭔가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일종의 바로 뭐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그럼 또 저렇게도 도전해보고 하잖아. 그렇지? 바로 그러한 모습. 그렇죠? 바로 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뭡니까? 실패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고 꼭 반드시 그걸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저기 이제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방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방황보다는 이상을 향해서 갔지만 약간 그 과정에서 겪었던 작은 실패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의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거는 사실 바로 뭐다? 누이의 검은 귀민머리를 이렇게, 그렇죠? 밤물결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규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누이를 비유한 게 아니라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감물게 왜? 찰랑찰랑거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는 것 같다 해서 비유한 거죠. 자,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그렇죠? 그냥 평범한 그런 아내가 사계절 내내 발을 벗고 있대요. 바로 즉 가난한 처지의 고향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하늘에는 성근 별. 자, 해가 이제 점점 떠오르고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니까 하늘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밤중에는 촘촘하게 있던 별들이 작은 별들은 이제 햇빛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큰 별들만 보이니까 듬성듬성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성근별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바로 뭐다? 시간의 흐름, 즉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연에서 있었던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 하고 비교를 하면 둘 다 의미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표현한 감각이 지라로는 촉각을, 여기서는 시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갑자기 모래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 뭐다?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죠. 마치 꿈과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저 여전히 굉장히 가난한 처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건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화자는 얘기하죠. 그럼에도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단란했던, 그렇죠? 고향집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차마 꿈엔드 리칠리아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 시절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뭡니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나는 너무도 그립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또 10분 쉰 다음에 우리가 독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